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이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은 이별을 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이별을 준비 중일 것이고, 혹은 반복적인 이별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을 함과 동시에 가장 특별한 인연들을 얻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얘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무척이나 바쁜 분들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도 직장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두 분 다 너무 바쁘신 탓에 저와 6살 터울이 나는 언니가 항상 저를 돌보곤 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희 둘만 집에 둔다며 항상 미안해하셨고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불안해하셨지만 부모님이 걱정을 하실 때마다 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둘만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회사로 전화할게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부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쭉 저희 자매끼리만 밥을 만들어 먹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학교를 가면 저는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텔레비전을 보곤 했죠. 저는 그중에서도 의학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24시간 내내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빠르게 처치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넋놓고 보면서 같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언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있잖아. 저분들 되게 멋지지 않아?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상처만 봐도 어우, 속이 울렁거려. 난 절대로 못해.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간호사 되게? 넌 넘어져서 무릎 하나 까지는 것도 무섭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 간호사가 되면 저런 상처는 하루에 여러 번, 많으면 수십 수백 번도 더 마주쳐야 하는데 너 할 수 있겠어? 그까짓 거 뭐 극복하면 되는 거지 뭐. 언니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되면 얕고 깊은 상처까지 모두 아무렇지 않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거든요. 살짝만 까져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 빨갛게 살이 벗겨져서 팔이 눈물만큼이라도 피가 나면 무섭다고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이런 겁쟁이가 간호사라니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더군요. 그렇게 간호사라는 직업을 동경만 해오던 제게 동경이 아닌 꿈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찾아왔어요. 제가 막 14살이 되던 해였었는데요. 그날은 저의 졸업식이기도 했고 모처럼 부모님 두 분 다 쉬는 날이라 가족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중국집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아버지 얼굴을 본 어머니는 아버지의 식은땀을 닦아드리며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정확히 어디가 아파? 명치 쪽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네. 왜 이러지? 그때였습니다. 겨우 말을 이어나가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의자 뒤로 넘어가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한순간 일어난 일에 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는 당황스러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중국집 사장님은 깜짝 놀라 119에 신고를 하고 있던 그 순간 바로 옆좌석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젊은 여자가 저희 쪽으로 달려와서는 아버지의 목을 뒤로 젖혀놓고 가슴을 압박하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체 없이 가슴을 압박하다가도 중간중간 숨이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길 반복했어요. 그분의 응급처치는 119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계속됐고 재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다행히 아버지께선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버진 약간의 부정맥이 있었는데 과로까지 겹쳐오는 바람에 정신을 잃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께 응급처치를 해드렸던 손님이 생각나 병원 전화를 통해 중국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119에 실려갔었던 손님 가족이에요. 혹시 아까 저희 옆자리에 있었던 아가씨 말인데요. 집에 갔나요? 아직 가게에 있으면 우리가 그 아가씨 밥값이라도 내고 싶은데. 아까 응급처치했던 그 아가씨 말이죠?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데 이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정말요? 혹시 그 아가씨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접대 명찰을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지금은 밥 다 먹고 계산까지 하고 갔으니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 가게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렇게 중국집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저희 가족은 음료수 한 박스와 사례비를 들고서 그분이 일하고 있다는 대학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몇 층에서 몇 시에 근무를 하는지 모르니 우선은 가서 기다려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말이죠. 그런데 마침 저희가 딱 병원 3층에 도착했을 때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고 그분도 저희 가족을 알아보신 듯 깜짝 놀라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례금과 음료 박스를 그분께 건네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그날 집안의 가장을 잃었을 거예요. 중국집 사장님께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라고 하길래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전 간호사로서 사명을 다한 것뿐인데요, 뭘.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을게요. 간호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음료 상잔 받아가셨지만 사례금은 끝내 받아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먼 발치에서 동경만 하던 직업을 꿈으로 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 20살이 되던 해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제게는 고질적이었던 상처나 피공포증도 겨우 극복할 수 있었죠. 간호학과엔 현직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 학위의 필요성을 느껴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만학도들도 있었고 저와 나이 차이가 2~3살 나는 언니들도 있었어요. 나이는 신입생들보다 많았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했던 분들이라 보고 배울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땐 흔히 말하는 대학교 군기 분위기가 남아있었기에 틈만 나면 집합을 시켜 분위기를 잡거나 선배들이 후배들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 MT를 가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웬 대학 그릇에다가 술을 잔뜩 섞어서 주는 거예요. 입학한 걸 환영한다면서 말이죠. 야, 선배들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빠짐없이 마셔야 돼. 여기서부터 마셔. 선배들의 으름장에 동기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며 술을 마셨어요. 개 중엔 마시다가 못 참고 토를 하러 간 친구들도 있었고 입만 대고 마신 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 차례는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저는 선배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기 이렇게 술 마시는 게 간호사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머, 왜 상관이 없어? 넌 이제 막 대학생이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이것도 다 사회생활의 일부야. 난 나중에 너희가 졸업하고 직장 다니게 될 때 대비해서 미리 연습을 시켜주는 거라고. 사회에 나가면 다들 이렇게 해. 누가 선배한테 이런 거 연습시켜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요? 지금 저희 동기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거 안 보이세요?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시냐고요. 선배는 간호사가 되려고 대학 온 게 아니라 애들 괴롭히러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나중에 선배 같은 사람이 간호사가 됐을 때 선배가 맡게 될 환자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저희한테도 이러는데 환자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자 분위기는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헛웃음을 치며 제게 다가와서는
손을 드는 게 아니겠어요? 싫다면 쳐보라는 식으로 눈을 부릅뜨던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선배의 팔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만하세요, 선배. 후배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술 강제로 먹이고 MT 같은 거 참석 안 하면 불이익 준다고 하고 적당히 좀 하세요. 제 옆에 있던 친구의 호통으로 용기를 낸 동기 친구들도 한마디씩 말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MT 분위기인 순간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즈음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신입생인데 워낙 사람이 많아서 오늘 처음 인사하네. 내 이름은 도희라고 해. 정도희. 네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조연정. 아까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웠어. 고맙긴. 아까 보니까 너 용기 있던데? 나도 불만이 많긴 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었거든. 네가 말하는 걸 보고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새학기 시작한 지 2주나 됐는데 아직 친해진 사람이 없거든. 어때? 나랑 친구할래? 나야 좋지. 그럼 우리 오늘부터 친구하자. 그날을 기점으로 얼굴도 잘 몰랐던 저희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용기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MT나 이벤트, 동아리 등등에 강제로 참석하지 않아도 됐고 억지로 술을 마시고 친목을 다지는 문화들이 점차 줄어들게 됐죠. 하나둘씩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 그렇게 대들었던 것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친구가 된 도희와 함께 학교를 다니며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들으면서 간호사라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도희는 성격이 좋아 저 이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항상 도희 옆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도희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가끔 너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희 꼭 자매 같아. 자매?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항상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고 맨날 서로를 챙기기 바쁘고 가끔 보면 너희들 관계가 엄청 부러울 때가 있어. 얘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너네도 봤지? 밥 먹으면서 맨날 질질 흘리면서 먹는 거. 야 정도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넌 운동화 끈 하나 묶을 줄 몰라서 내가 맨날 묶어주잖아. 저와 도인 워낙에 자주 붙어있는 데다가 서로를 잘 챙겨서 친구들에게 자매 같다는 소리를 들어오곤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 붙어있으면 조금씩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말.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서로를 많이 닮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학년이 됐을 무렵쯤 같이 시험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도희가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연정아, 넌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 예전에 내가 중학교에 막 들어갈 무렵쯤에 우리 아버지가 식당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 그때 우리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분이 막 달려와서 아버지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와, 엄청 큰일 날 뻔했네. 되게 고마운 분인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학병원 간호사 선생님이었더라고. 어릴 적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확신이 서더라고. 나도 저 선생님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간호사가 되어야지 하고 말이야. 그러는 도희, 넌 간호사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 난 너처럼 거창한 계기나 이유 같은 건 없고 그냥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환자들한테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간호사를 꿈꾸게 됐어. 와, 멋진데? 도희, 넌 따뜻하고 착하고 또 성격도 밝으니까 충분히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둘 다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보자. 힘들면 둘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의지도 해가면서. 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저희 둘은
한 번도 서로의 곁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공부를 할 때도 또 밥을 먹을 때도 잠자고 일어날 때 제외하고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저흰 시간이 흘러 국가고시 합격해 그토록 꿈꾸던 간호사라는 직업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둘 다 합격이라는 문구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를 하게 난 날 저희는 시내에 있는 공방에 처음으로 우정 반지를 맞추러 갔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기념 그리고 좋은 간호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반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반지가 다 만들어지고 난 뒤 도희는 저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하면서 힘들거나 우울해질 때 꼭 이 반지 한번 보고 정신 차리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반지 맞췄는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알겠지? 당연하지. 우리 서로 꿈꾸던 일이니만큼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원하던 꿈을 이룬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간 병원은 졸업한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대학병원이었어요. 사실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먼저 앞서더라고요. 대학병원 일에 대한 악명은 신입생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둘이었기에 그조차도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년 내내 들어왔던 악명만큼이나 선배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들에게 독하게 굴었어요. 한날은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복도 전체에 엄청 커다란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지 하고 달려가는데 선배 간호사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도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마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차트 기록하라고 한 적 있어?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분명히 2시간 전에 저한테 김순희 환자분 차트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거야? 와, 도희 선생님 안 되겠네. 다들 앞으로 정도희 선생님 절대로 환자 차트 기록 못하게 해. 이제 막 들어온 신규 간호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환자들 차트 기록을 하면서 배우는 게 주된 업무인데 그걸 하지 말라니. 그 말을 들은 도희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개만 까딱 숙이고서 곧바로 라커룸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출근했다는 인사를 하고서 도희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도희야,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몰라. 본인이 지시한 일인데도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니 신규 간호사들한테 다 저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저러면 내가 알아서 그만둘 거라 생각하나 본데 천만에. 무슨 수를 써서 괴롭혀도 난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야. 솔직히 도희뿐 아니라 저 또한 선배 간호사들의 괴롭힘과 이유 없는 구박을 들어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확 그만둬 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검지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괴롭힘 따위로 그만둘 순 없지 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규 간호사 타이틀을 떼고 난 이후에도 저희 둘은 지속적으로 선배 간호사들의 타겟이 되어 알게 모르게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후배 간호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연정쌤, 신규쌤 전화번호 있지? 지금 전화해서 바로 튀어오라고 해. 네? 신규 선생님 방금 퇴근하셨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 내가 아까 에어컨 리모컨 건전지 갈아 끼워놓고 가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놓고 갔잖아. 시킨 건 다 해놓고 가야지. 그러니까 빨리 와서 하고 가라고 해. 그거 가지고 퇴근하는 사람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제가 할게요. 지금 빨리 전화해서 오라고 하라니까. 신규 때 기강을 잡아놔야 정신을 차리지. 결국 저는 끝까지 신규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고 건전지를 가는 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걸 본 선배 간호사는 저러니까 선배 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 거라고, 사람이 저렇게 물러터져서 어떡하냐며 다 들리게 제 욕을 하더군요. 이런 혹독한 대우를 견뎌가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도희 덕분이었습니다.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위로가 돼줬고 서로 시간이 맞으면 퇴근 후 포장마차에 들어가 소주를 한 잔 기울이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그 힘든 짐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3년을 버틴 저흰 결국 병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희 둘 다 야근 근무를 서던 날 새벽에 같이 먹을 간식을 준비해 오라고 해서 음료수 세트와 함께 간단하게 먹을 빵을 준비해 갔는데 고참 간호사 중 한 명이 저희들이 함께 준비한 빵을 보더니만 대뜸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간식 준비해 오라고 했더니 고작 이딴 빵 조각이 몇 개 사온 거야? 케이크도 아니고 타르트도 아니고 고작 크림빵이랑 팥빵 몇 개? 전에 수간호사님이 팥빵 크림빵 사다 주셨을 때 다들 잘 드시길래 괜찮겠지 하고 사온 건데 뭐 문제 있을까요? 너희랑 수간호사님이랑 같은 줄 알아? 아, 우린 안 먹을 테니까 여기 있는 거 너희나 전부 다 먹던지 말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알아서 해. 그 말을 들은 저흰 새벽 근무를 마치고 아침이 되던 날 출근한 수간호사님을 찾아가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다행히 수간호사님은 저희를 붙잡는다거나 혹은 못 버틴다는 비난을 하지 않으신 채 수고했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저희를 놓아주셨어요. 항상 퇴근길엔 발이 무거웠는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어쩜 그렇게 가볍던지 꼭 족쇄에 묶여있다가 자유를 찾아 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두 사람은 병원을 퇴사한 기념으로 만나 술 한 잔을 기울였어요. 그래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3년 동안 잘 버텼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도희는 웃으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정아, 난 너랑 친해진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대학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이랑은 연락이 다 끊겼는데 넌 이렇게 변함없이 내 옆에 있어주고 기쁜 일, 힘든 일, 슬픈 일 다 같이 겪어주고 너 아니었으면 그 병원에서 오래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네가 옆에 없었음 난 꿈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 우리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 분명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저랑 친구란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라는 그 말이 생각보다 엄청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저희 두 사람의 미래가 더 행복해질 수 있길 바라며 처음으로 알딸딸한 기분이 들 때까지 술잔을 기울였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도희와 연락을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락을 하던 도희와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할 것 같다는 언질도 전혀 없고 정말 갑작스럽게 연락이 뚝 끊겨버렸어요. 계속해서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묵묵부답이었고 설상가상으로 도희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대학 동기들도 없었고 도희의 가족과도 아는 사이가 아니었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나중엔 도희가 혼자 살고 있는 곳까지 찾아가 봤지만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더군요. 혹시 범죄라도 당한 게 아닌가 싶어 경찰에 신고도 해봤는데 어떤 답변이 돌아왔는지 아시나요? 성인이면 그냥 가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평소에 서운했던 게 있었나 본데 어떻게든 잘 연락해서 풀어요. 경찰이 그런 것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화하고 문자하고 다 했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실종신고 접수라도 좀 해주세요. 아유, 아가씨. 경찰이 개인 간의 사정까지 다 들어줄 정도로 한가해 보여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구만. 끊어요, 끊어. 성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명히 저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 짐작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도희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제게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한없이 도희를 기다리고 찾았던 저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 다른 병원에 자리를 잡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도희가 돌아와 저를 꼭 안아줄 거라 믿으며 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집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0대 중반이 됐을 무렵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60대 초반의 아주머니 한 분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딱 봐도 건강이 무척 안 좋아 보이셔서 차트를 살펴보니 신장염증으로 입원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 병원으로 들어오기 몇 년 전 같은 질환으로 입원을 한 기록도 여러 번 있었기에 옆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원 기록이 엄청 많으신데 신장염증이 계속 반복되시는 거면 종합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선생님은 저 환자분 처음 보겠구나.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우리 병원에 입원하던 분이셔. 한동안 좀 안 오신다 했는데 또 안 좋아지셨나 보네.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대학병원엔 절대로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셔서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오늘은 아들이 안 보이네? 항상 올 때마다 아들이랑 같이 오셨었는데? 아들? 저 환자분 아들이 진짜 우리 병원 보호자들 통틀어서 제일 효자거든. 어머니를 어찌나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지 우리 맨날 볼 때마다 그랬어. 아들 한번 정말 잘 키워놓으셨다고. 아무튼 여기 차트 기록 보면 알겠지만 환자분이 혈관이 많이 얇으셔서 혈관 주사 놓을 때마다 많이 아파하시니까 최대한 조심해야 돼. 신장염증으로 오신 거라 밤에 병실 돌 땐 꼭 체온계 챙기고.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숙지한 전 아주머니가 계시는 병실에 들어갈 땐 꼭 체온계를 챙기고 주사도 아프지 않게 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은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서 고무줄을 몇 번이나 묶었다 풀길 반복하니 아주머니께서 제게 미안하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미안해요. 내가 혈관이 많이 얇은 편이라 주사 놓기가 영 쉽지 않죠? 아니에요. 혈관 빠르게 못 잡아드려서 제가 더 죄송한걸요. 최대한 빨리 혈관 잡아서 안 아프시게 주사 놓아드릴게요. 간호사님만 보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딸내미를 많이 닮아서 그런가? 따님분이 절 닮아서 엄청 미인이신가 봐요. 아, 이제 주사 놓을 건데 조금 따끔하실 거예요? 저는 모든 환자분들을 꼼꼼하게 대하는 편이었지만 그분은 더욱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무래도 혈관이 약한 환자분들은 주사를 조금만 잘못 놓아도 혈관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고 신장염증이 있는 분들 특성상 야간에 고열이 쉽게 일어나기에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날은 새벽에 병실 회진을 도는데 아주머니께서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겁니다. 안 돼, 내 딸, 안 돼. 자세히 들어보니 악몽을 꾸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희미하게 켜져 있는 보조등으로 들여다보니 식은땀까지 줄줄 흘리고 계시는 모습에 저는 황급히 아주머니를 흔들어 깨웠고 아주머니는 가쁜 숨을 내쉬며 일어나셨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악몽을 꾸고 계신 것 같아서. 아이고 미안해요. 가끔씩 안 좋은 꿈을 꿀 때가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셔서 찝찝하실 테니까 제가 새 환자복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체온도 많이 높으셔서 열 떨어뜨리는 해열제로 새로 하나 놔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아주머니께 무슨 꿈을 꾸셨냐고, 내 딸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남의 아픈 상처를 들추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새 환자복을 가져다 드리고 해열제를 투여한 뒤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후 출근을 하는 날, 저는 병원 내 효자라고 소문이 쫙 난 아주머니 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상태 체크를 위해 병실 안으로 들어가니 아주머니께서 절 불러 아드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침 오셨네. 여긴 내가 전화로 얘기했었던 친절한 간호사님. 그리고 여긴 우리 아들이에요. 아주 잘생겼지요? 아, 아드님이시구나. 저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병원 내에서 제일 가는 효자라고 하셔서 엄청 궁금해했었는데. 제일 가는 효자라뇨. 과찬이십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간호사님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출장 때문에 이제야 찾아오게 됐는데 그동안 저희 어머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은 환자를 내 가족처럼 잘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잘 했을 뿐인데요. 자, 환자분 체온 정상, 그리고 혈압도 정상이세요. 약 잘 챙겨 드시고 전 이따가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 아주머니의 아들은 절 찾아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 간호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가기 전에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어머니를 세심하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출장 마치고 올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아드님한테 엄청 의지를 많이 하시나 봐요. 아드님이 오시니까 표정부터 확 달라지시던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원래 동생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어머니한테는 이제 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선생님이 제 동생을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정이 많이 간다고 전화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항상 볼 때마다 동생 생각이 나서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다고.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니께서 이따금씩 계속 속상해 하셨거든요. 울기도 자주 우셨고요. 몇 년 동안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절 보고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여기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제가 환자분 더 잘 살펴드릴게요. 아주머니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왠지 쓰라려오더군요.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으니 얼마나 황망한 마음이실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아주머니를 더욱더 살뜰히 보살펴드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크게 바쁜 것도 없었거니와 아주머니께서 외로워할 틈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이 전해진 듯 아주머니도 저와 대화를 나누며 아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행히도 아주머니는 말끔히 회복 후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시던 날엔 아들과 함께 찾아와 제게 감사 인사를 건네셨어요. 일하느라 많이 바빴을 텐데 인상 한번 구기는 일 없이 말동무해주고 주사 놓을 때도 안 아프게 살살 놔줘서 고마워요. 이거 우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민폐만 끼치고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이, 민폐라뇨. 아주머니 덕분에 저도 엄청 즐거웠는걸요? 아드님 오늘 쉬는 날이신가 봐요. 어머니 퇴원하시는 날이라 연차 쓰고 모시러 왔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간호사님. 이건 제가 오는 길에 사온 건데 같이 나눠 드세요. 어머,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큰 건 아니고 간단하게 롤케이크랑 음료 세트로 준비했어요. 일하느라 힘드실 텐데 나눠 드세요. 사양 말고 얼른 받아요. 돈은 안 되지만 이런 건 퇴원하면서 많이들 주고 가던데 거절하면 서운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을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환자분? 예, 우리 간호사 선생님 말 꼭 명심하면서 건강관리 잘하고 살게요. 아주머니와 아드님은 저와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퇴원하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주머니께서 건강하시길, 그리고 아드님과 행복하시길 속으로 기도했어요. 이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봐왔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머니는 제게 특별한 환자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 저는 병원 근처의 커피숍에서 정말 우연찮게 아주머니의 아들을 다시 마주치게 됐어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알아보고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주머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간호사 선생님께서 잘 돌봐주신 덕분에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물도 잘 챙겨 드시고 영양제 같은 것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있어요. 이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걸요?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 근처에서 외부 미팅이 있었거든요.
일 다 끝내고 커피나 한잔 할까 싶어서 들렸는데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다 마주치네요. 간호사님은 퇴근하는 길이세요? 네, 저도 막 퇴근하고 커피나 한잔 할까 싶어서 들렀어요. 잘 됐네요. 저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나 나눌까요? 혹시 불편하시면 아니요, 불편할 게 뭐 있어요. 시간도 많은데 커피 한잔 해요. 그렇게 9개월 만에 만난 저희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아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마치 몇 년을 알고 지낸 친구처럼 대화가 끊기지도 않고 술술 이어지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던 저흰 그날을 계기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시간이 날 때마다 커피 한 잔을 하거나 밥을 먹곤 했어요. 저와 딱 4살 차이가 나던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죠.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저흰 1년 정도를 만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결혼 소식에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건 바로 어머님이셨어요.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남편이 웃으며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만나는 거 말씀 안 드리고 있었거든. 나중에 결혼할 때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숨겼는데 당신이랑 만나고 있었고 결혼 약속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 정말? 나 조금 떨린다. 혹시라도 실수하진 않겠지? 실수 좀 하면 어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남편은 긴장하지 말라고 했지만 명색이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어떻게 긴장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얼굴을 아는 사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어머님께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저를 와라 끌어안으시며 반겨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길래 얼굴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그게 우리 간호사 선생님일 줄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정말 너무 반가워요. 그러게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어머님. 저와 어머님은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으며 반가움을 나눴고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저희의 인연에 대해 무척이나 신기해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집을 찬찬히 둘러보던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빠, 나 집 구경 좀 시켜주면 안 돼? 넓지도 않은 집에 구경할 게 뭐 있다고. 에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쭉 여기서 살았을 거 아니야. 당신이 쓰던 방도 궁금하고 구경 좀 시켜주라. 어? 아이, 알았어. 그럼 안방부터 구경시켜줄게. 어머니, 안방 잠시 구경해도 되죠? 그럼, 뭐 딱히 볼 건 없지만 얼마든지 구경해도 된다. 남편은 천천히 제게 안방부터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혼자 쓰고 계신다는 안방은 깔끔한 침대와 옷장, 그리고 화장대와 서랍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후 남편이 쓰던 방도 구경한 뒤 남은 방 하나도 보여달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남편이 살짝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은 방 하나는 세상을 떠난 내 동생 방이야. 괜찮겠어? 난 괜찮은데 당신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안 보여줘도 괜찮아. 아니야. 당신이 괜찮다고 하니까 보여줄게. 어머니가 매일매일 청소하시는 방이라 깔끔할 거야. 그렇게 말한 남편은 굳게 닫혀있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을 들여다본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제가 말도 잇지 못한 채로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으니 남편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말투로 제게 묻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니, 그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사진들, 그리고 액자 옆에 놓여있는 반지. 그 반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반지와 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왜 놀랐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맞아요. 그 방은 바로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겼던 제가 그렇게나 그리워했던 친구 도희의 방이었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남편의 여동생이 바로 도희였던 것이었죠. 책상 위 놓여있는 반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던 전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제 눈물에 남편도 당황해서 저를 달랬고 화장실에 계시던 어머님께서도 황급히 달려와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하염없이 울기만 하던 저는 겨우 감정을 추스린 후 남편과 어머니께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한텐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고 국가고시 시험도 함께 합격해서 같은 병원에 들어가 볼 꼴 못 볼 꼴 정말 온갖 일들을 함께 겪었던 제 인생에 있어선 정말 둘도 없이 소중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27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분명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연락을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되니까 저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아이고, 그런 친구가 있었구나. 많이 속상했겠네. 그 친구가 혼자 살고 있었던 곳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개인 간의 일을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만 하더라고요. 참 허무했어요. 시험 합격하던 날 서로 잘해보자고 반지도 맞췄었는데 아까 밥 먹기 전에 손 씻는다고 잠깐 주머니 안에 넣어놨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주머니 안에 넣어놓았던 반지를 남편과 어머님께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남편도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말없이 저를 바라만 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보고 싶어했던 제 친구, 이제야 찾은 것 같아요. 우리 도희가 예전에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 다시 태어나도 만나지 못할 아주 소중한 의지가 되는 친구라고 했었는데 우리 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친구가 바로 이렇게 내 옆에 있었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을 수가 있는지. 어머니께선 애써 눈물을 꾹 참으시며 제 손을 꼭 잡고 어떻게 도희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사고가 난 그날 도희는 잠깐 마트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고 집 근처에 있는 마트 앞 횡단보도 쪽에서 신호 위반을 한 승용차에 치여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도희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었다고 하더라고. 이미 병원에 왔을 땐 숨을 거둔 상태였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저질러 놓고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지. 나중엔 잡혔고 처벌도 제대로 받고 가해자 측에서 위로금도 건네줬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이미 도희는 세상을 떠나고 없는 걸. 나랑 어머니 그날 이후로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같이 울기만 했지. 너한테 우리 도희 소식이 전해지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 도희 휴대폰이 차에 깔려서 제대로 망가졌었거든. 복구를 할 수도 없을 정도였고 메모리칩 같은 것도 모두 손상이 된 상태인데다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에 잠금이 걸려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하지 못했던 거였어. 아휴, 그동안 혼자 얼마나 답답해했을꼬. 그럼 혹시 지금 도희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도인 수목장으로 보내줬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나중에 당신 쉬는 날 같이 찾아가자.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저와 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도희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 곳 중 가장 많은 사진들이 걸려있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도희의 나무였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미소를 띤 채
천천히 나무를 쓸어내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너무 오랜만에 왔지? 도희야, 오늘은 특별한 사람도 한 명 데리고 왔어. 여보, 인사해. 울지 말자고 그렇게 차 안에서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음에도 도희의 사진을 보니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친구이기도 하고 슬퍼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빠르게 눈물을 닦고 도희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남편처럼 인사를 건넸어요. 도희야, 나 왔어. 나 많이 보고 싶었지? 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다니 너도 참 너무한다. 나랑 그렇게 가깝게 지냈으면서 꿈에라도 한번 나와주지. 꿈에 나와서 언질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나 정말 너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나중에 너 다시 만나면 우리 같이 맞췄던 반지도 안 잃어버리고 잘 끼고 있었다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희가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네. 도희야, 오빠 결혼해.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랑. 네가 살아있었다면 우리 결혼한다는 말이 엄청 좋아했을 텐데 아마 혼수도 네가 다 해주겠다고 했을 거야. 그쵸, 어머니? 그럼 아주 축하한다고 신이 나선 온갖 걸 다 해주려고 했을 거야. 도희라면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 다 퍼주려고 했겠지. 도희야, 있잖아. 나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어. 네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어머님께도 딸처럼 잘해드리면서 살게. 그리고 딱 50년만 있다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면 내가 살아왔던 세상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이야기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그곳으로 갈 때까지 꼭 나랑 어머님 그리고 오빠까지 잘 지켜줘야 한다. 알겠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넌 내 인생 최고의 친구일 거야. 도희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날 이후 전 어머니께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드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시댁에 들러서 어머님의 건강도 살펴드리고 또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머님께서도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생각해 주시며 무척이나 잘해주고 계신답니다. 연정아,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이번에 담근 김치인데 양념이 잘 배어들었으려나 모르겠다. 예전엔 간을 참 잘 맞췄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혀가 무뎌졌나 봐. 우와, 어머님, 진짜 맛있는데요? 아주 김치 장사하셔도 되겠어요. 어쩜 이런 것까지 우리 도희랑 똑 닮았니? 도희도 맨날 내가 담은 김치를 먹으면 엄마, 저기 시장 나가서 김치 장사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갈 거야. 라고 했었거든. 친구는 담는다더니만 그 말이 아주 딱 맞네. 자, 너희 먹으라고 김치랑 반찬 좀 싸뒀으니까 갈 때 꼭 가지고 가고. 제가 음식엔 영 젬병인 편이라 친정 엄마에게서 종종 반찬을 얻어다 먹는 편인데요. 어머니께서도 맛있는 반찬을 많이 만들어주신 덕분에 요즘 저희 집 냉장고는 아주 풍요롭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든 저든 먹성이 좋아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지 않고 친정 시댁에서 해주시는 반찬들은 모두 깔끔하게 비우고 있어요. 그리고 명절이나 도희의 기일 때마다 항상 어머님 남편과 함께 도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희가 세상에 없다는 게 적응이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처음보단 나무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 퍽 익숙해졌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달려온 사람. 아마 이번 생은 물론이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사람. 도희는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하면 절로 웃음이 나고 슬픈 일엔 같이 울어주고 또 서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줬던 제 인생 최고의 친구.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희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은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남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해요. 가끔 울게는 되지만 또 많이 웃고 또 씩씩하게. 그게 받은 사랑에 대한 예의예요. 라는 대사인데요. 저는 이미 떠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울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가끔은 보고 싶어지는 순간도 올 테고 지난 날들을 그리워하는 순간들도 오겠지만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그래도 잘 견뎌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널 알게 된 건 그저 짧은 찰나였고 너는 청춘을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지만 나는 불꽃처럼 살다 떠난 니모까지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러니 하늘에서 웃으면서 지켜보다가 약 50년 정도 흐른 뒤쯤 하늘에서 다시 만나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자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